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상담 철학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상담이 다른 기존의 상담하고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 다른 분들이 하는 상담하고 했을 때 그 기본 가정이라든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일반인이나에 비해서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차이일 뿐인데 우리는 자칫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건 단지 차이일 뿐이고 이게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불행히도 지금 악순환이 되는 바람에 발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악순환 중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관건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요게 제 상담의 제일 큰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마다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악순환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가진 이 좋은 특성들이 있거든요. 또 좋은 욕구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 환경과 잘 맞아 들어가면 선순환이 돼서 자신 강점으로 작용할 텐데 환경과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환경으로부터 쥐어박히고 구박받고 하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정신질환에 대한 결합모형과 판단적 태도를 반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정신의학적인 관점은 어차피 결합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못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온전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온전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결함이 생긴 것이다. 이 이야기고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못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이게 결함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결함을 원인을 찾든지 또는 원인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 결함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걸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건 정신의학적인 관점이라 하지만 정신과 의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접 모든 분야가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쪽에서의 이 시각과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주장들과를 진단 체계도 그렇고 다 받아들여야 이게 협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는 정신과 의사들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관여되는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이 결합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좀 더 심한 사람들을 보는 곳이 임상심리학이고 상담심리학은 좀 더 가벼운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보는 분야가 상담심리학인데 아무튼 이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정신의료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거기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정신간호학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는 결합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모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판단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의 어떤 의사결정권, 판단력이나 의사결정권을 못 믿는 거예요. 당사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안 된다. 지의 의견보다도 나의 의견, 나의 판단이 지한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전문가도 그렇고
가족도 자칫하면 결합 모형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를 어떻게 믿노? 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가 뭘 하면 좋을지,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나아가서 오늘 하루 뭘 먹으면 좋을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생활 스케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옷 하나를 입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내가 판단해 줘야지.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지한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믿고 맡겨 놓겠나. 이런 것이 이게 판단적 태도예요. 의사는 더더욱 자칫하면 전문가는 판단적 태도를 갖기 쉽죠. 왜? 나는 내가 그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으니까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지보다는 당연히 내가 갖다가 더 내가 지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런 노력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등등.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탁탁탁탁 자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여기에 이제 권위주의까지 겹쳐지면 막 그 의사나 전문가가 막 거의 명령조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인데 이 결합 모형과 그리고 이 판단적 태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결코 이게 일반인보다도 못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선순환, 악순환이기 때문에 자, 이전보다 어떤 기능이면 기능, 정서 상태면 정서 상태가 이전보다 못해졌다. 그게 발병이죠. 그러니까 발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순환으로 가면 이게 강점으로 작용했을 만한 것이 지금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집착한다. 하나를 붙들고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붙들고 늘어진다. 생각을 하면 끝없이 생각을 한다. 결론에 도달할 때가 이게 만약에 선순환으로 갔으면 자기가 정말 어떤 공부에 궁금증을 붙들고 늘어지던지 또는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또는 뭐 어떤 뭐면 뭐 이런 저 같으면 이런 조현병이면 조현병, 조울증이면 조울증 이게 뭔가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뭔가 하나를 제대로 된 걸 붙들고 늘어지면 거기에서 성과가 날 텐데 엉뚱한 걸 붙들고 계속 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게 옆집 사람, 윗집 사람 붙들고 계속 저 사람이 내를 괴롭힐라 한다 뭐 한다 하고 계속 생각하는 이거 붙들고 늘어지니까 여기 이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발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들이 원래부터 우리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못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이 강점 발휘가 안 되고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결합 모형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일반인들을 다르다고, 단지 서로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존의 이 치료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시작한다. 이 결합 모형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안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전보다 못해졌다는 의미이고, 단지 이전보다 못해졌다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고장난 텔레비 취급을 한다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것 같은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못난이 취급을 받는 느낌.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갈라 하고 약 먹는 걸 자존심 상해하고 상담받는 걸 자존심 상해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담을 하거나 하는 상담자들도 골고루 물어봐 줘야 되는데
자꾸 문제만 들고 팔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이 상하죠. 본인 입장에.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문제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고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욕구 탐색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달성할 수 있을지를 같이 의논해주는, 그게 진짜 상담이에요.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이 원하는 거를 끊임없이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원하는 걸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지. 이게 문제를 파는 게 상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보면 상담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담실에 가면은 뭔가 자꾸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자꾸 꼬치꼬치 물을 것 같고, 또 옛날 어렸을 적 이야기 물을 것 같고, 뭐 등등 그런 식의 느낌을 갖기 때문에 상담실에 안 가려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왜 내가 내 이야기를 남한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합모형이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당사자들이, 환자들이 그거를 자기가 병원에 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상담실에 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병원에 가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현병입니다, 조울증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일반인들보다 못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그냥 이거를 이야기하면 자칫하면 수치심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현병, 조울증이라든지에 대한 낙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과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실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라고 하는 병은 그런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해주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 설명 없이 그냥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해버리게 되면은 이 낙인,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편견,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 같으면 그 편견이 동시에 확 들어와 버린다고요.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이란 소린가? 이렇게 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거는 좋지만 동시에 수치심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손상이라든지 수치심이라는 걸 동시에 준다는 거죠. 이래서 이 자기에 대한 이 자존감이 무너진 이거로부터 회복되는 데에 10년 세월, 20년 세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주고 병 준다, 병 주고 약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다. 어떻게 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고 시작할 거냐? 어떻게 하면 수치심을 주지 않고 시작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주지 않고 시작할 거냐? 우리는 치료에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치료 장면에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합모형으로서 그들을 설명하지 말고 이것은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에서 악순환이 많이 진행된 결과일 뿐이고 여기에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애초에 원래부터 남들보다 못한 사람도 아니고 결함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보자. 이것을 결함이 있는 거라고 보지 말자.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순환이 진행이 된 결과죠. 악순환이 되다가 보니까 드디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되는 걸,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선은 뭐냐면 나의 의지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자, 내가 화를 내는데 화를 안 내고 참을라 해도 나의 의지로 참을 수 있으면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의지로는 참지 못해서 화를 내게 되고 물건을 집어 던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물건을 산다. 나의 의지로 충동을 조절할 수 있으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안 사고 멈출 수 있으면 이건 병이 아닌데 나의 의지로는 멈춰지지 않는다 하면 이게 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의지로 안 될 때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 점을 하여튼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병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병이냐, 저거는 지가 마음만 먹으면 지가 마음만 먹고 지가 하려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가 안 하는 거지, 저건 성격이 게으른 거지, 성격이 더러운 거지, 뭐 한 거지, 뭐 애가 까탈스러운 거지 등등 이러고 만다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성격이 게으르거나 까탈스럽거나 못돼 빠졌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의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의지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로 안 된다면 자기가 자기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을 가능한 범위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 의지로 가능한 부분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는 약을 먹는 거고 하나는 주변에서 지를 잘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자기 노출을 통해서 자기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고 등등 그렇게 되면은 의지로 조절 가능한 범위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지로 안 되는 범위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순환이 계속 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의지로는 자기가 스스로의 행동이나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스스로의 어떤 욕구나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선으로 넘어가 버렸을 때 우리 이걸 병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 결합 모형으로 보지 말자, 판단적인 태도로 대하지 말자, 그들을 비판단적으로 대하자, 그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이라고 그들을 바라보자. 우리와는 다른 것.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고치려 하고 가르치려 하게 된다. 근데 다른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들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고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안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상대방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된다. 이해하려고 소통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른쪽에 써놓은 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결합 모형은 정신질환을 이전보다 부족해진 것, 열등해진 것, 타인보다 부족한 것, 열등한 것으로 가정하는 관점이고 판단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옳은 것, 그러니까 부모면 부모가, 전문가면 전문가가 자신의 판단 기준을 옳은 것, 바람직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합 모형이나 판단적 태도로 대하면 안 된다. 비판단적인 태도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인적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는 것이에요. 저의 이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게 포함된다. 어떤 면에서 그의 병만 봐서는 안 되고 그의 삶까지를 다 봐줘야 된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 병은 뇌의 질환이다. 뇌질환이다. 따라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뇌의 질환이에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뇌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게 이게 이 병의 문제예요. 근데 출발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출발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뇌가 탈이 났다. 뇌에서 갑자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약을 먹어서 이걸 눌러줘야 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활동을 눌러줘야 되고, 잠을 푹 자서 뇌를 안정 상태에 다시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불행히도 이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뭐냐면 이 발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붕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온다는 게 거의.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을 하게 되고 자퇴를 하게 되고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자칫하면 집에 고립이 되게 되고 이런 식의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고, 이렇게 사회적인 붕괴가 오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온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아 정체감이 흔들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전에까지 자기가 원했던 삶의 목표, 길이 가지질 않으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등등, 이래서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된다. 이런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면은 흔히 왕왕 우리는 침습적 반추 속에 빠져서 지내게 된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왕왕 영성적 붕괴, 영성적인 측면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이 뇌질환 자체로, 뇌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의 심리적 측면, 사회 환경적 측면, 영성적 측면을 전부 다 우리는 동시에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촛불배정교는 정신질환이 뇌의 질환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는 게,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나 약물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차원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하며 모든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 심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 영성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를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를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도와주는 생물학적 치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인적 치료를 생각해야 된다.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의 상담 철학을 또 보자면, 자,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제가 엄청 강조하는 게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전인적 존재, 고유한 존재로서의 개인. 그래서 전인적 치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전인적 치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는 누구도 그 인간을 그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우리가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 측면에서도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 있고, 뭐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 영성적 측면에서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차원을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두고 그의 모든 토탈에서의 그를 전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의학 박사든 심리학 박사든지 간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두고 내가 당신보다도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점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니까 내가 왜 몰라, 자식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식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잘할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그 모든 속속들이 사항을 자식 이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 자신이 본인 자신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다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고,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항상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 줘야 되고, 가능하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인적 치료, 그리고 자기 결정권의 존중,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 인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전인적 치료를 강조하고 자기결정권 존중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저는 현상학적 관점을 중요시합니다.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태도예요.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관적인 거다. 자, 객관적으로 우리가 병이 잘 나았나 병이 안 나았나, 지금 병이 지금 잘 낫고 있나 안 낫고 있나 하는 것도 객관적인 지표보다 주관적인 지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 직장에서 보수는 얼마를 받고 있나, 뭐 친구의 수가 많은가, 친구를 만나러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밖에 나가는가 등등, 이런 게 다 객관적인 지표죠. 주관적인 지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편안해하는가, 얼마만큼 덜 불안해하는가, 얼마만큼 만족해하는가, 얼마만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가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주관적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결합 모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객관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일수록 판단력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겉으로 말을 얼마나 번지름하게 하는가, 얼마나 행동을 그럴듯하게 하는가, 또 겉으로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겉으로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말을 번지름하게 하고 행동을 번지름하게 하면은 저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겉으로 조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뭐 조금 어눌하다 이러면은 사람을 다 쳐보고,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겉보기, 객관적인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쉽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겉으로 볼 때에 뭔가 행동에, 말하는 데에 뭔가 말을 제대로 잘 표현을 못한다든지, 행동이 사회적인 상식에 잘 안 맞는다든지, 또는 직장을 못 다니고 있다든지 등등,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비판단적인 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상 우리는 본인에게 물어보는 자세, 물어보고 함께 의논해 가면서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그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여튼 현상학적인 관점 위에서 저는 이제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에서는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노출과 경청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료의 출발점, 상담의 출발점은 자기 노출과 경청이다. 요건 치료의 출발점, 상담의 출발점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우리 당사자를 대할 때, 가족과 당사자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들이 당사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자기 노출과 경청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떤 말이든지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다. 제가 심지어는 욕을 해도 좋아지는 거다.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욕을 해도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고 잘한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리커버리 관점을 저는 중요시 생각하는데, 리커버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복이라고 번역하죠.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자면 역경을 통한 성장이에요. 이 병을 통해서 한 개인이 성장해 가는 걸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병이 아닌 삶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삶에서의 그의 일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자아정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병이 아닌 삶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 제가 그려놨는 게 욕구와 강점 중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 내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님들이 자식을 도와주는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낳는다는 게 뭐냐,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낳는다는 거다. 자,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합 모형으로 생각하면 자칫하면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낳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처럼 되는 것. 이걸 낳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 이전에 행복했을 것 같으면 절대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행복했던 사람한테는 오지 않는 병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들은. 겉보기에 애가 뭐 아무리 좋아 보였어도 이건 부모님이 보는 모습이었고 지는 사실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한테는.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그 삶을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든 게 결국은 발병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발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이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들처럼 사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애들이었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병 안 했습니다. 남들처럼 못 사는 애를 남들처럼 살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잖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1급수, 3급수 이야기잖아요. 1급수 어종. 우리 애들은 남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사는 게 우리가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목표가 돼야 되느냐? 진짜로 지가 원하는 삶이 뭐냐? 진짜로 지가 원하는 삶을 찾아내서 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그게 치료고 그게 상담입니다. 그게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욕구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데, 최근에 이제 와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은 CT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인지치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지치료를 개발한 사람이 아론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치료를 개발해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들어서 인지치료는 그 효과성이 이미 다 입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이쪽 분야에서 강조한 게 증거 기반 실무 또는 근거 기반 실무라고 해서 영어로는 evidence based practice 라고 하는데, 하도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 조울증 이런 질병들이 하도 심각하고 잘 안 낫고 하다 보니까 막 별의별 처방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된다, 저게 도움이 된다, 저게 도움이 된다 해서 뭐 무슨 식품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뭐가 어떤 게 도움이 된다 등등등등 한데, 그러니까 이게 통해 보면은 어디나 다 그렇지만 쉽게 잘 안 낫는 병이다 보니까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재산도 털리기가 쉽고, 그래서 하여튼 너도 나도 달라들어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래서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귀가 얇으면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들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 이런 거는 이거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라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거, 이것만 하기도 바쁜데, 언제 뭐 확실하게 효과 입증 안 된 거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이 된 게 심리치료에서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입증됐다. 하나가 인지치료, 또 하나가 지지적 심리상담. 이 두 가지는 효과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가족 교육, 이거 효과 있더라. 가족 상담, 이거 효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에 대한 어떤 개인 상담, 심리 상담에서 자, 가족 교육 효과가 있다, 가족 상담 효과 있다. 당사자에 대한 교육 효과 있다, 당사자에 대한 상담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가족과의 상담이든 당사자와의 상담이든 어떤 상담 방법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인지치료, 하나가 지지적 심리 상담. 요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외에 또 많은 입증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재활 프로그램 중에서는 대인관계, 요런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정 방문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액트라고 해서 액티브 커뮤니티 세라피라고 해서 직접 차를 타고 두세 명이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등등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게 많이 있어요. 그 리스트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데 그 중에 이제 심리 상담에서 인지치료하고 지지적 심리 상담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인지치료,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 이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요. CBT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지행동치료가 조금 딴 이야기를 하자면 아론 백이라고 하는 분이 인지치료를 창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REBT라고 해서 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를 창시를 했어요. 요거는 행동치료 계열이고 행동을 바꾸면 된다. 이쪽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인지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 앨리스는 행동을 바꾸면 된다. 근데 1980년대 각자에서 다 이제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1990년대에 양쪽이 모여서 우리가 학회를 통합하자. 학회를 이게 하나의 합당, 정치적으로 당과 당이 합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서로 따로 비슷비슷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 다만 강조점이 이쪽은 행동이고 이쪽은 생각을 바꾸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도 행동 바꾸는 것도 들어있고 여기도 생각 바꾸는 것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따로 놀 게 아니라 같이 합치자 해서 1994년도인가 이 두 학회가 합친 거예요. 합쳐서 나온 게 인지행동치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이런데 인지행동치료에서 이제 CBT다. 합해서 이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다 해서 약자로 CBT라고 했는데 그 이제 아론 백이 나중에 말년에 2021년에 아론 백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던 그 해에 마지막으로 쓰고 간 책이 있어요. 그게 CTR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CTR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회복 지향 인지치료 또는 제가 번역하는 거로는 재기 지향 인지치료 또는 리커버리 지향 인지치료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죠. 영어로는 리커버리 오리엔티드 커그니티브 세라피 라고 하는 책을 말년에 마지막으로 쓰고 갔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그 책이 이 평생을 들어서 아론 백이 인지치료라는 걸 하다 보니까 아론 백의 이 인지치료 기법은 처음 나올 때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왔거든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 자동적 사고라든지 핵심 신념이라든지 이거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라고 해서 그런 치료 기법을 개발했는데 우울증 환자한테 효과적인 치료 기법.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부정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고 자기가 바보 같다. 자신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요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동적 사고를 어떻게 바꿀까? 그 밑바닥에 있는 핵심 신념.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내 인생은 끝났어. 뭐 이런 식의 이걸 핵심 신념을 어떻게 바꿀까? 이게 이제 아론
백의 고민이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게 이게 인지치료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부정적인 핵심 신념, 이거를 바꾸는 것. 그래서 그런 대화를 위주로 하는 게 인지치료인데, 이게 이제 우울증에 효과가 있으니까 다음에 불안장애 환자, 무슨 장애, 계속해서 이제 적용 범위를 넓혀간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론 백이 한계를 느낀 게 어디냐면 이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이에요. 이쪽은 자기가 창시한 인지치료 전통적인 방법까지 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갖다가, 자, 과학적으로는, 자, 인지치료가 다 인정받고, 이제 뭐, 등등해서 증거 기반 실무에서도,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하다. 이제 인지치료는, 자, 이런 뭐 우울증, 불안증뿐만 아니라 조현병에도 효과 있고, 조울증에도 효과 있다. 다 효과 있다. 라고 등등 했는데도 아론백은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 정도 효과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는 진짜로 뭐 미미하게 조금 이거 건드리고 있는 거지. 진짜의 핵심적인 걸 못 바꿔주더라. 조현병 조울증에서는 자기가 장시한 인지치료가 안 먹힌다. 근데 그럴 거잖아요. 아론백도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보세요. 아론백이 인지치료의 대가니까 우울증 환자나 불안장애 환자만 아론백한테 상담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환자도 수두룩하게 상담을 받으러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개발한 그 커그니티브 세라피 인지치료 방법으로 했더니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들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안 받는 것보단 낫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그 본인이 계속 두고 고민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거죠. 아, 기존의 인지치료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인지치료 방법을 새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새로 만든 게 리커버리 오리엔티드 커그니티브 세라피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커버리 지향, 오리엔티드 하면 뭐뭐를 향한다. 리커버리를 향해 가는 인지치료다. 또는 우리가 흔히 회복이라고 번역하니까 회복 지향 인지치료다. 저는 이걸 재기라고 번역하니까 재기 지향 인지치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삶을, 그의 병이든 그의 삶이든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인지치료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 아론백이 거기에서 매우 강조하는 거 하나가 모드예요. 우리가 환자 모드로 살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환자 모드로 살고 있는 것을 적응 모드로 살게 바꿔야 되겠다. 이 이야기예요. 환자 모드로 살고 있는 걸 적응 모드로 살게 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를 환자라고 규정하고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살고 있는 이것을 적응 모드로.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좋은 점, 강점, 밝은 점 이런 점에 주목하도록끔 이거를 모드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고요. 그 모드를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하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채널 돌리기예요. 하루 종일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들은 텔레비 채널 하나에 고정해놓고 보고 있는데 그 계속 비관적인, 계속 그 침습적 반추에 빠져서 그거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걸 채널을 딴 데로 돌려야 된다 소리예요. 그거를 모드 바꾸는 거로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드를 바꾸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상담의 기법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크게 4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그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해라. 제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부모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지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로부터 시작해라. 자, 지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지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하고 나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심사가 공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써 지의 흥미를 끌어내야 된다. 상담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지의 관심사로부터 첫 번째는 시작을 해라. 그게 아론백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 aspiration이라고 아론백은 표현해요. aspiration, 열망,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의 열망을 찾아내라.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라. 그의 열망을 찾아내라. 두 번째 단계. 그의 열망을, 그럼 세 번째 단계. 그의 열망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단계. 그것을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들로 쪼개라. 작은 목표들로 쪼개라. 그의 열망을. 뭐, 열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심리 상담자가 되고 싶어. 심리 상담자가 되고 싶어 하면 그거를 작은 단계들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 상담자가 되고 싶으면 당장 대학을 뭐 심리학 전공으로 진학을 하든지 해야 될 거고, 대학을 심리학 전공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도 안 보고 공부가 안 하던 애가 책이라도 들여다보게 하고 뭐 하게 하려면 뭐고 여러 가지 그 안에 하위 목표들로 잡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쪼개서 하위 목표들을 잡아라. 세부적인 목표들을 잡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것을 실천하고 점검해라. 이게 계속 이 네 단계가 계속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게 전통적인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엄청 다르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 단계 중에 아스피레이션이거든요. 그의 열망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인지치료는 그의 자동적 사고, 부정적인 잘못된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고 비합리적인 핵심 신념을 찾아내고 이거를 고치는 거, 이거를 바꾸는 게 인지치료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리커버리 오리엔티드 커그니티브 세라피, 그러니까 리커버리 지향 이 인지치료는 그게 아니라 그의 아스피레이션, 그의 열망을 찾아내서 그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인지치료다. 이게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전통적인 인지치료하고 많이 다르죠. 이 책이 그러니까 리커버리 오리엔티드 커그니티브 세라피 포 시비어 멘탈 일리스라고 해서 심각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리커버리 지향 인지치료라는 책을 아론백이 2021년도에 펴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거 물론이고 이런 책이 나왔다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조만간에 누군가가 이런 책이 이제 나왔다는 사실을 알면 번역해서 내겠죠. 그 책을 읽어보면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오히려 제가 강조하는 저의 심리상담 방법하고 대단히 흡사해요. 그게.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언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쉬고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